안녕하세요. 사색의 서재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우리는 습관처럼 주식 앱을 열거나 코인 거래소 차트를 들여다봅니다. 빨간불과 파란불이 번쩍이는 화면을 보면서 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다짐하죠. 이번에는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자. 10년을 바라보고 장기 투자를 하자. 엑셀 시트 위에서 우리의 투자 계획은 늘 완벽합니다. 수익률 몇 %씩 복리로 굴러가면 10년 뒤에는 얼마가 될 거라는 계산이 딱 떨어지죠. 그런데 막상 현실의 시장이 열리고 내 계좌의 숫자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그 이성적이었던 다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던져버리거나 남들이 다 돈을 번다는 소문에 혹해 제일 비싼 꼭대기에서 상투를 잡고 마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매번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걸까요? 우리는 돈을 다루는 일이 수학이나 경제학의 영역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똑똑하고 숫자에 밝은 사람이 부자가 될 거라는 환상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저자는 그 견고한 믿음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저자는 책의 서문에서부터 이렇게 선언합니다. 책의 첫 페이지에 적힌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와는 별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 모건 하우절의 말입니다. 오늘 사색의 서재가 꺼내든 책은 전 세계 수백만 독자의 자산 관리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놀라운 책입니다. 바로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차가운 엑셀의 수학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요동치는 두려움과 탐욕, 그 뜨거운 심리학의 정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서늘하고 뼈아픈 진단을 내린 사람은 모건 하우절이라는 아주 독특한 이력의 금융 칼럼니스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월스트리트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샌님 같은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10대 시절은 눈 덮인 험산과 함께였죠. 촉망받는 스키레이서였던 그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슬로프를 질주하며 매일매일 극강의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10대 후반에 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참혹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가장 친했던 2명의 스키 친구가 훈련 중에 눈사태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똑같은 산과 똑같이 눈 덮인 코스였지만 누구는 무사히 살아서 내려오고 누구는 목숨을 잃는 이 잔혹한 확률의 세계를 목격한 것이죠. 모건 하우절은 이때 인간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거대한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무서움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거대한 눈사태 앞에서는 그 어떤 뛰어난 스키 기술도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스키를 그만둔 후에 그는 방향을 틀어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훗날 월스트리트 저널의 저명한 칼럼니스트가 됩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과 수십조 원을 주무르는 펀드 매니저들을 매일같이 곁에서 지켜보았죠. 그런데 그가 자본주의의 심장부에서 십수년간 관찰하며 찾아낸 진실은 대학에서 배운 세련된 경제학 이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금융을 물리나 화학처럼 정해진 공식이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제표를 읽고 차트를 분석하며 이자율을 계산하면 정답이 나올 거라고 믿죠. 하지만 그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정작 사람들의 재산이 파산하는 순간은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과 저녁을 먹다 남과 비교하며 느낀 질투심이나 옆부서 동기가 코인으로 대박이 났다는 소식에 휩싸인 극도의 조급함이 문제였습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견디지 못하고 매도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원초적인 공포도 마찬가지였죠. 인간의 자산은 바로 그 요동치는 감정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자가 여기서 멈춘 겁니다. 뭔가를 발견한 거죠. 왜 그토록 똑똑한 지능을 가진 엘리트들이 돈 앞에서는 세상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까요? 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이 세운 펀드는 파산으로 끝이 날까요? 모건 하우절은 바로 이 모순을 파헤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돈의 세계가 지능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한 인간 심리의 영역임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저자의 이 통찰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실화가 책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리처드 푸스콘이라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메릴 린치의 고위 임원을 지냈으며 경제 잡지의 가장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대서특필되던 사람이었죠. 또 한 사람은 로널드 리드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 주유소에서 평생 자동차를 수리하고 백화점 바닥을 쓸던 평범한 청소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 후반부는 우리가 아는 상식과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하버드를 나온 천재 금융인 리처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극도의 무리한 투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개인 파산을 신청합니다. 대저택은 헐값의 경매로 넘어갔죠. 반면 주유소 청소부로 살다 92세로 세상을 떠난 로널드 리드가 남긴 유산은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평생 빗자루를 들었던 청소부가 금융계 최고 권위자보다 더 거대한 자산을 이루고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수술용 메스를 잡아본 적 없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를 수술 실력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돈의 세계에서는 이런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돈을 다루는 핵심이 수학 계산이 아니라 욕망을 억누르는 태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어리석은 투자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가끔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기를 하는 사람이나 이해할 수 없는 테마주에 전 재산을 거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관대한 철학 하나를 던집니다. 저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모건 하우절의 진단입니다. 세상에 미친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저자는 사람들의 투자 결정이 각자가 살아온 시대적 배경과 경험에 철저하게 갇혀 있다고 설명합니다. 1970년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가난을 겪은 세대와 2010년대 폭발적인 상승장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시작한 2030 세대는 돈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당신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생각하는 데는 80%를 차지한다. 모건 하우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좁은 경험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미친 짓 같아도 그 순간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합리적이고 치열한 생존의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돈의 심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였습니다. 남을 비난할 수 없듯 나 자신 역시 완벽한 이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겸손함이죠. 혹시 여러분도 내 계좌가 반토막이 났을 때, 남들의 성공에 질투심이 차오를 때 자책부터 하셨나요? 이제 스스로를 용서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미쳐서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인간의 심리가 작동했을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저자는 돈을 다루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근육을 소개합니다. 옆자리 동료의 수익률을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은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공격수입니까? 아니면 파수꾼입니까?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기술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기꺼이 안고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며 적극적으로 베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 번 돈을 지켜내고 부자가 되어 머무르기 위해서는 정반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저자의 문장을 들어보시죠. 돈을 유지하는 데는 겸손과 두려움이 필요하다. 모건 하우절의 말입니다. 엘리트 펀드 매니저는 돈을 버는 공격력만 있었을 뿐 두려움이라는 수비력이 없었고, 청소부 할아버지는 평생 푼돈을 아끼며 지켜내는 완벽한 수비력을 갖추었던 겁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각도로 변해야 할까요? 여기서 저자는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가장 흔한 착각 하나를 꼬집습니다. 바로 겉으로 보이는 부자와 진짜 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강남 한복판에서 2억짜리 스포츠카를 보면 저 사람 정말 부자인가 보다 라고 감탄합니다. 최고급 명품 시계를 찬 사람을 부러워하죠.
하지만 저자는 이 환상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려칩니다. 저자가 진짜 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부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모건하우절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화려한 차를 모는 사람을 보며 알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그 사람이 차를 사기 전보다 계좌에 2억 원이 줄어들었다는 것뿐입니다. 화려한 소비는 그저 남들에게 나 돈 많아 라고 과시하기 위한 부자의 행동일 뿐이죠. 진짜 부는 아직 소비되지 않은 것, 즉 내 통장에 고요히 머물러 있는 잠재적인 자산입니다. 책에서는 이 차이를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냅니다. 부란 당신이 사지 않은 멋진 차와 다이아몬드, 그리고 시계와 옷이다. 모건하우절의 말입니다. 우리는 남들의 시선을 사기 위해, 그리고 무리에 소속되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씁니다. 그러면서 내 통장의 잔고, 즉 나를 지켜줄 진짜 부를 내 손으로 갉아먹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은 지금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껍데기를 쫓고 있나요? 아니면 내 삶의 선택권을 든든하게 지켜줄 보이지 않는 자산을 쌓고 있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밋밋한 부를 꾸역꾸역 쌓아야 할까요? 좋은 차와 명품이 주는 즉각적인 쾌락보다 훨씬 더 위대한 가치가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진하게 밑줄을 그었던 저자의 아름다운 선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다. 모건하우절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의 진짜 목적은 남들에게 보여줄 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내 인생의 시간표를 내 마음대로 짤 수 있게 해주는 통제권을 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기 싫은 직장에 억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부당한 짓을 강요하는 상사에게 당당하게 사표를 던질 수 있는 자유.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치료를 받게 해줄 수 있는 힘. 최고의 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모건하우절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중한 자유를 아주 헐값에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저자는 비싼 물건을 사기 위해 빚을 지고 야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은 물건을 얻는 대신 내 삶의 주도권을 잃고 있는 것이다. 최고급 명품 시계를 차고 야근하는 삶보다 낡은 시계를 찾더라도 내일 아침 내가 원하는 곳으로 떠날 수 있는 삶이 훨씬 더 고귀한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돈이 여러분의 인생에 배당해준 가장 큰 자유는 무엇이었나요? 잠시 생각에 잠겨보셔도 좋습니다. 저자는 투자를 할 때 완벽하고 차가운 이성을 기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니까요. 그저 적당히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하라고 조언합니다. 이성과 합리성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성은 수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답을 찾는 것이고, 합리성은 내 마음이 편안하게 버틸 수 있는 현실적인 답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빨리 갚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더 높을 테니까요. 하지만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밤에 잠을 설친다면 당장 갚아버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 영혼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죠. 저자는 이런 태도가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잃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는 이를 입장료라고 부릅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벌금이 아니라 입장료다. 모건하우절의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놀이공원에 갈 때 입장료를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듯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변동성이라는 입장료를 기꺼이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내가 잘못해서 내는 벌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건 벌금이 아닙니다. 그저 더 큰 부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당연한 비용일 뿐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여러분의 계좌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일상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
나만의 밤잠 지수를 확인하십시오. 어떤 투자를 결정하기 전 이 선택이 오늘 밤 나의 숙면을 방해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자를 1%더 주는 위험한 상품보다 내 심리를 평온하게 지켜주는 투자가 결국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저축하십시오. 돈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물건을 사는 대신 내일 회사가 망해도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시간적 자유라는 가장 값비싼 상품을 나 자신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셋째, 부자처럼 보이려는 노력을 멈추고 진짜 부를 은밀하게 쌓아가십시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내 삶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저자가 말하는 돈의 심리학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넷째, 목적 없는 저축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집을 사기 위해 저축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아무 이유 없는 저축이야말로 최고의 안전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유 자금이 우리에게 가장 큰 용기를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부를 좇고 있나요? 나를 지켜줄 부를 쌓고 있나요? 돈이 여러분에게 준 가장 큰 배당금은 무엇이었나요? 이제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이 책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저자는 충분함을 모른다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아한 조언이 저에게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사세계 서재가 자랑하는 조금은 불편한 사세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모건 하우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금융 철학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부를 쌓아라.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적당하고 우아한 합리성, 그리고 내 그릇에 맞는 충분함을 이야기하는 대목에 이르러서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한참을 멈춰서 있어야 했습니다. 저자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남들과의 비교를 멈추고 거기서 충분함을 느껴 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이 조언을 한국이라는 사회, 매일매일 숨막히게 돌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대입해보려 했을 때 뜻밖의 거대한 내면의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책에 나오는 이 충분함이라는 개념을 읽으며 저는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턱 막히고 불편해졌습니다. 과연 충분함이라는 선을 긋고 만족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저자의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저자의 글보다 훨씬 더 차갑습니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을 꼬박 모아도 서울의 번듯한 전셋집 하나 구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던 동료가 영끌에서 산 아파트가 폭등해 하루아침에 자산 계급이 달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하는 이 잔혹한 사회 속에서 말이죠. 이른바 벼락거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쫓기는 대다수의 직장인들에게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천천히 복리의 마법을 기다리며 평정심을 유지하세요 라는 철학자의 조언은 너무나 나이브하게 느껴집니다. 아직 삶의 기반조차 마련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금 여기서 만족하고 멈추라는 말은 어쩌면 이미 부를 이룬 가진 자들만의 폭력적인 언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홀로 천천히 걷겠다는 것은 어쩌면 평생 가난한 세입자로 남아야 한다는 끔찍한 절망의 동의어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생존을 위해 강제로 러닝머신 위를 뛰어야만 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향한 저자의 명쾌한 답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책은 너무나 훌륭한 길을 제시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 길을 걷기엔 때로 너무나 가혹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감정에 휘둘린다고 하지만 그 감정의 뿌리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생존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저자의 답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색의 서재에서 여러분의 내면을 향해 단 하나의 묵직한 질문만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조급함은 탐욕입니까? 아니면 생존 본능입니까? 우리는 종종 자신의 두려움을 탐욕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남들이 돈을 벌 때 느끼는 그 서늘한 소외감이
사실은 더 나은 삶을 향한 정당한 갈망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저자는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을 방해한다고 말하지만 비교하지 않고는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게 인간의 숙명 아닐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저자의 논리가 너무 낙관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남을 따라하다가 파산한 리처드 푸스콘의 사례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수준의 비교와 그로 인한 자극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엑셀 시트를 펴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건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그 간절함을 충분함이라는 단어로 가두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분명히 저축을 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왠지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던 그런 밤 말이죠. 그때 여러분을 괴롭혔던 건 정말 탐욕이었을까요? 아니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기를 바라는 아주 평범한 인간의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 공포를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포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비로소 나만의 속도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사색 코너를 통해 책이 끝내 대답해주지 못한 우리의 현실적인 공포를 솔직하게 나눠봤습니다. 그 서늘한 딜레마를 안고 다시 책의 마지막으로 돌아오면 저자가 왜 그토록 이성적인 숫자가 아닌 펄떡이는 심리와 행동을 강조했는지 그 진짜 의미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돈을 이성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돈에 대한 공포와 도태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철저하게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책의 말미에서 저자는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을 아주 간결한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들어보시죠. 성공적인 투자는 당신이 무엇을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문제다. 모건 하우절의 말입니다. 남들이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속이 상할 때,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에 무리한 베팅을 하고 싶어질 때, 우리는 이 문장을 부적처럼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부의 여정은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평생을 두고 달려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초반에 빚을 내서 빨리 치고 나간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심리적 붕괴 없이 시장에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게임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의 결론에서 투자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도 단호한 원칙 하나를 제시합니다. 당신의 밤잠을 설치게 하지 않는 투자를 하라. 모건 하우절의 아주 따뜻한 당부입니다. 밤에 천장을 보며 내일 시장이 폭락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에 심장이 뛴다면 당신의 투자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겁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평온하게 하고 선택의 자유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오히려 돈 때문에 매일 밤 지옥 같은 공포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부가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족쇄일 뿐이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나에게 맞지 않는 남들의 화려한 수익률을 좇느라 인생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엑셀 시트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남들이 질주해도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며 덤덤하게 잠들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조급함이 생존 본능이라 할지라도 그 본능이 나를 집어삼키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야지 돈이 만든 공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저자는 결국 우리에게 돈을 넘어서는 삶의 태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더 자유롭고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100억을 가졌어도 매일 불안에 떤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1억을 가졌어도 내 삶의 주권을 쥐고 평온하게 잠든다면 그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돈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돈도 내 삶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 말이죠.
오늘 밤만큼은 내 계좌의 잔고나 남들의 수익률 인증샷은 모두 덮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그 충분함의 선은 도대체 어디쯤일까 하고 말이죠. 그 선을 찾는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던 지독한 공포는 조금씩 힘을 잃을 겁니다. 돈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의 시간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짤 수 있게 돕는 가장 훌륭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조급함과 공포 사이에서 방황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책이 작지만 단단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색은 여기서 멈추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사색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자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을 더 평온하고 단단한 부의 길로 인도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